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배후 의혹은 모두 부인하면서도 금전거래 자체엔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중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정을 넘겨서야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우도 있을 수 없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인터뷰 수개월 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자신이 쓴 책값이란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 씨 발언을 뉴스타파에 보도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개월 전 녹음한 파일을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된 경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압수수색과 김 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일단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증제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도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이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나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다뤄질 걸로 보입니까? 네, 여야는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보도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정황상 최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며 배우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돈 거래를 두고 대선 공작이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를 두고 국가반역, 사형감이라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 등 문제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표는 다른 의원들 배웅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내일이면 단식 열흘째에 접어드는 만큼 건강 상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필 진술서를 공개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앞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도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 플레이까지 일삼았다며 조작 수사에 대해 당의 특검 추진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웰빙 단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만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벌인 단식 탓에 9월 중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방탄단식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입니다. 단식 중단 요청하시거나 김기현 대표에게 만나서 설득하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현실화 여부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후원자 명부 등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와 재작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측에게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말하면서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핵 잠수함 만든 건 처음인데 우선 북한 매체 보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들은 북한식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조국에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김군옥 영웅함으로 명명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 연설에서 북한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며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 체계와 잠항 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밝히며 재작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술핵 잠수함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운운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불편한 건 오로지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탄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며 참혹한 북한 인권 현실일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전술핵 잠수함 성능이 궁금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요?
네, 먼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3,000톤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에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과 함께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헤이를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북측 발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이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 잠수함 외형 분석 결과 미사일 탑재를 위해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인 이른바 구구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북한은 이에 맞춰 민간 무력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한 해에만 열병식을 무려 3차례나 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각한 식량난에다 군사위성 발사도 잇따라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은 열병식과 함께 내부 결속을 위한 추가 도발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수출 부진이 여전했는데요.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통계치가 지난 7월 경상수지입니다. 이번에도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로 흑자를 냈습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흑자 행진인데요.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넉 달째 흑자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도 배당 수입 증가로 29억 2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다만 본원소득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6월보다 19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늘면서 25억 3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본원소득 흑자 폭이 줄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지고 있는데 액수는 줄고 있다고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석 달 연속 흑자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6월 58억 7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7월에는 그 규모가 2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수출 부진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7억 달러 넘게 줄어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품 수지가 흑자를 낸 건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35억 달러 넘게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떨어져 원자재 수입액이 줄어든 데다 곡물과 승용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까지 줄어든 게 눈에 띄는데요. 한마디로 수출 성적보다는 수익 감소에 기대서 나온 흑자라는 거죠.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며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상수지가 17억 달러 흑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18억 달러 넘게 늘었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부터 흑자 규모가 커지는 상저 하고로 가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흑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 의혹이 있었던 그 녹취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72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들려드리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며칠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아까 그 검사가? 아니,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그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만났는데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네, 전체 녹취록은 한 72분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되는 거를 잘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중간에 드러낸 부분은 없고요. 앞뒤로 뭐 사적인 대화도 있고 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뭐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다 녹취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뉴스타파의 보도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마해 줬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녹취록이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저 녹취록을 그대로 뭐 해석하지 않고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 그 당시 중수 이과장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선배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써서 네. 결국은 그 조우영 씨가 네.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죄를 묻지 않고 봐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논점에서 비켜난 것이 그 커피를 뭐 윤석열이 타줬느냐, 뭐 박모 검사가 타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많은 그 뭐 논쟁이 있었었는데 네. 핵심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봐줬다 이겁니다. 박영수의 네. 힘을 통해서. 네. 근데 그 내용은 저 녹취에 그대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 그 자체만 보면 그 당시에 논쟁이 됐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뷰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됐느냐, 네. 그리고 누구의 제안으로 진행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그 신앙님 씨의 책을 네. 그 김만배 씨가 고가로 한 권에 5천만 원 뭐 사주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대가성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서 저 인터뷰 녹취 자체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의심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저축은행의 회장과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우영 씨는 저때 당시에는 아예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는 실제 저때 받은 조사로 해서 4년 후에 범죄자가 되고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당시 그 실무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의 그 종잣돈이었던 그 대장동의 그 종잣돈 이것이 마련된 것이 결국은 윤석열 그 당시 검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진행됐던 것인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 이른바 커피 게이트, 커피를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에 타줬다라고 네. 하는 그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의 보도는 거짓말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그 당시 주인 검사가 조우영한테 커피 타주고 너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그 굉장히 쇼킹한
언론 보도했잖아요. 근데 이 녹취록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타준 건 아닌 아니죠. 거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후적으로 보면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을 직접 입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그런 그 언론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그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줘서 무마했던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속였다는 게 하나 드러나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박영수 변호사의 입김으로 이른바 문제가 됐던 조우영을 사건을 무마해줬는가의 의혹은 그 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김만배 씨와 신학님 노조위원장이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일관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고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왜냐하면 2011년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부산저축은행의 큰 사건을 했던 것은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회장 일가, 회장과 부회장과 인척들, 회장 일가들이 무단으로 그 회원들이 저금한 돈을 횡령하고 배임해서 뇌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회장 인척들이 한 10여 명이 구속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젊은 사람이 향후 그 뒤로 한 10년 지나서 대장동 게이트에 종잣돈으로 쓸 돈을 그 대출에 알선해 준 사건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수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걸 완전히 봐줬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경강부회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와서 예를 들었던 것이 임신 중인 태아를 보고 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정치 공세라는 건 똑같다 저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 검찰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저렇게 이야기가 명백한 윤석열 커피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윤석열이 커피 타준 것처럼 대선 3일 전에 퍼뜨렸던 저 허위 뉴스는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느냐가 이번 수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대선 그때 당시 이제 대선판이 전쟁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저렇게까지 짜가지고 특정 언론하고 또 녹취 파일을 전달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기에 개입했다는 뭐 뒤에 음모를 했던 건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저는 의심을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그렇죠.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라고 제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 캠프 소속의 누군가. 그러니까 그건 뭐 정진상이나 김용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바로도 대장동 게이트가 2021년 9월에 나타나자마자 유동규에게 폰을 집어 던지라고 한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동규에게 너 경찰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쓰레기를 뒤져 먹어서라도 병원에 입원해라 했던 사람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가 촉발되자마자 뭐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본인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측근들은 철저하게 일관되게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이걸 축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을 뒤로 빼고 대장동 일당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기소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수사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정진상과 김용이 뇌물수수죄로 지금 구속이 돼서 물론 지금 석방됐습니다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시에 이 대장동 게이트는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상천외하게 윤석열 게이트로 돌리게 된 게 바로 저 부산저축은행의 커피 게이트거든요. 그걸 기획하고 확산하고 만들어낸 데는 저는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와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후보 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이죠. 아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선대위 아니지만. 차원이 아니라 어디 저는 누구든 개인적으로 뭐 했을 가능성이 누군가 있고. 어디 누구든 뭐 공식적으로 하겠습니까? 소수가 모여서 모의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민주당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천만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 때 당시는 시기적으로요. 아직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후보도 후보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이낙연 씨 측에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일상활동을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것이 이렇게나 큰 대선의 큰 이슈로 성장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험 차원에서
조작 인터뷰를 좀 해서 이거를 선거 며칠 남겨놓고 풀자.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뭐 신의 영역에 거의 해당되는 정도의 작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한 가정을 하고 이미 선거가 끝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검찰의 이번 행태도 또한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고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요. 부산저축은행에 어떤 그 우리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네. 그때 회장, 부회장 등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큰 대출을 알선한 조우영은 박영수 변호사를 써서 네. 그때 죄를 책임을 안 지고 결국은 4년 후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수원지검에서 이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 과정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라고 이제 커피 게이트로 지금 이제 돌변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전제는 어쨌든지 간에 박영수 변호사를 쓴 조우영이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네. 무혐의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 이야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공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아직 한참 남았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로 정해질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선거 3일 전 폭로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허위 인터뷰를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그런 정도 준비할 정도 수준이 되면요 선거 안 졌죠. 선거 안 졌죠. 저도 이제 민주당이 뭐 공식 선대위 조직이나 이런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을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당시 대장동 게이트 당사자이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를 평생 동안 같이 지키기위해서 저 측근으로 활동했던 그 정진상과 김용은 뭐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대책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맏형입니다. 네. 김만배가 다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김만배가 대관 업무하고 그다음에 법조 인맥 관리하고 성남시청은 유동규가 다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만배가 저 때가 9월이면 이제 막 대장동에 있다고 터져나올 시점인데 신학님이라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저 70분 넘게 인터뷰 녹음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어제는 뭘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발뺌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그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사 쓰면 나 죽어요. 이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수들끼리 왜 이러십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을 9월 달에 그 이야기를 다 풀어줬는데 이게 언젠가는 소스로 활용돼서 어떤 언론에 뉴스타파이라는 언론에 보도될 거라는 생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5일 지나서 1억 6,500만 원을 보내준 거죠. 그렇지 않고 1억 6,500만 원을 왜 줍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의혹의 당사자인 당시에 열심히 대선 후보로 뛰어야 되는 이재명 후보 본인,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 정진상과 김용.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어떻게 대책 세우지? 근데 정진상과 김용하고 가장 가깝게 이 대장동 게이트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었던 김만배가 맏형인데 김만배 그림 속에서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남욱이 JTBC에서 이게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재명한테 쏠리니까 JTBC 넘어와서 야, 그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JTBC 와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준 거예요. 네. 조호영도 허위 진술 또 김만배가 사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그림을 김만배가 이미 그리고 있다면 그 김만배가 왜 그걸 그렸겠습니까? 이재명과의 관련이 없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과 당연히 저는 연계가 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장님께서는 신학님도 알고 있었고 뉴스타파도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걸 들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걸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커피 타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커피 게이트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김만배와 신학님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가 공모를 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무슨 뭐 대선 결과를 뭐 완전 그 훼손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정도의 뭐 엄청난 국기문란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대장동 게이트의 물타기를 위한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의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기 위한 마지막 한 방을 모의한 건 사실인 거죠.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고받은 게 녹취 이후 그러니까 9월, 21년 9월, 5일 후. 20일이잖아요. 예. 근데 계약 관계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받는 그런 계약 관계는 9월에 있었고 실행하는 건 그 다음에 3월이었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그 부분이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게 그러니까 72분간
그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저 때는 신앙님 그 노조위원장한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김만배식의 해명을 들은 거잖아요. 김만배가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상관없다. 이 윤석열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어져라. 그리고 이제 자기 또 과시욕도 있었을 것이고 큰 그림을 설명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피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2021년 10월쯤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저 공세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윤석열이 봐준 게 있다. 왜냐하면 그 팩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세를 하니까 그게 10월 달부터 계속 민주당에서 그 정치적 공세를 했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였다는 이야기는 대선 3일 전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걸 왜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윤석열 게이트라고 공세를 벌일 만한 이만한 빌미를 갖고 있었고 그걸 공세를 했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였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9월 달에 그 이야기도 아닌 것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3일 전에 터뜨려서 했다? 이건 분명한 기획과 의도가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 발상을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또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들어서고 나서 언론 손보기의 첫 신호탄입니다. 이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뉴스타파를 이렇게 손볼 거야, 다들 언론 조심해, 이런 경고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김근식 실장께서는 다행히도 이게 뭐 국기를 흔들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대표는 사용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거법 적용 시한도 지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다른 그 혐의들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아직도 궁금해요. 그저 나쁜 놈들이다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게이트다라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뭉뚱그리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했으면 아마 커피 게이트다 이런 지금 현재 공격도 안 받았을 텐데, 그 일종의 뭐 기사를 조금 더 뭐 맛깔나게 전달하기 쉽게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함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사의 잘못된 사례는 뭐 보수 언론, 대형 언론 따지지 않고 왕왕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화면을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1분만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이제 그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이 김만배라는 대장동 그 일당의 저기 주범이고, 그 다음에 신앙님 사실은 정치적 편향이 있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고, 뉴스타파라는 특정 편향의 인터넷 매체 아닙니까? 이 세 주체가 공모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 허위 보도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된다고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거기에 뭐 그 뉴스타파의 3일 전 보도를 검증해서 또 국민의힘의 반박 그 입장까지 같이 동시에 그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하는 건 저도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확대 해석돼서 뭐 전체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명백하게 대선 국면에서 그것도 3일 전에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할 시간도 없이 당했던 이 엄청난 허위 인터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범법 행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데,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환영식 장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이라고 합니다. 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로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외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양자 방문하는 형태입니다. 이 환영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정상회담도 이후에
진행됩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의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조금 전 한영식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애국가가 지금 연주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양자 방문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환영식 모습입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단식이 오늘로 9일째죠. 그리고 내일이면 아마 열흘째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신경전이 좀 있기도 했는데 어떤 결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피약이다. 3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짜 9일 정도가 내일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이니까 마지막 날 검찰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 출석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애시당초에는 그 11일, 12일 이때부터 해서 15일까지 네. 뭐 얘기를 했었는데 한 발 물러선 것이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사전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조사를 받고 그리고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한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인데 네. 다른 단식과 달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일상을 함께 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짜 단식이다 보다 뭐 다이어트다 이렇게 그 여당으로부터의 사실 말도 안 되는 좀 비아냥을 듣고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다른 단식보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던 터라 내일 장시간 그 조사를 받으면서 그 건강에 버텨질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사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변호인이 바뀐 이후에 자신이 번복했던 진술은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건 다 허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내일 검찰에 출두해서 이제 창가 방패 대결이 되겠죠. 검찰도 정말 어렵사리 이 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인 만큼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증거 자료와 입증 그 증거를 가지고 아마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또 피의자 입장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가서 열심히 또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관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지금 재번복됐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네, 번복의 번복. 예, 재번복된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점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검찰에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그 부임한 수원지검장이 어제 밝혔습니다만 그때 변호사 입회하에 자유롭고 그 임의적인 분위기에서 그 사전 사후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방북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입장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형사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에서 진술 조서도 재판정에서 그걸 본인이 번복하면 증거 능력을 얻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유롭고 임의롭게 변호사 입회하에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 팩트로 남아 있고 검찰은 그것에 근거해서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증거자를 다 저는 준비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새롭게 경기도 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또 다른 입장문이 나왔는데 네. 이 자필 입장문은 그전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또 면회 가가지고 받아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필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 입장의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 자필 입장문이 진정으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 아직 지금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이후에 네. 검찰의 능력과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 추가 재판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도 사실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성태와 그 관련된 사람들의 사실 주장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힘들어서 흔들렸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했었다라고 하고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님들께도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재판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죠. 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비회기 때 그 구속영장을 넣어서 사실 구속시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번 대장동과 또 성남FC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냈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8월달 비회기 때 검찰이 냈으면 돼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치적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성태 그 애초에 뭐 이재명과는 관련도 없다 뭐하다라고 했다가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모든 그 발언들을 번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또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했다. 한 1억 5천 정도 만들어 줬었다라는 김성태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8월 비회기 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거가 안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해서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증거 없이 정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증거 없는 검찰의 정치 행위다라고 해석하기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 대북 송금은 그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는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내는 그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서 자료가 분명히 확보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임원들하고 회계 책임자들의 진술과 또 송금 이 자료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그것을 이제 사전에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 부분인데 이건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인과 또 민변 출신 변호사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어떤 사법 방해로 인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에서 이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증거 자신 있으면 왜 영장을 안 치느냐 말씀하시는데 소환이라는 걸 먼저 절차를 밟고 나서 영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환이 이제 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소환 조사를 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 당연히 또 가서 뭐 묵비권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영장을 저는 반드시 칠 거라고 민주당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영장을 쳐가지고 가결까지 됐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네. 그러면 사실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사활을 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PD님 죄송합니다. 어제죠.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좀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영순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본인한테 뭐라고 할까요? 비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가 있는데 그게 단식 텐트 100m 옆이다. 내일 판촉 행사에 들러서 맛보기 바란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세요. 우선 태영호 의원은요. 야당에 대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맹종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야당 의원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언사가 뭐 쓰레기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의원이
사과한다면 나도 사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태용 의원이 아마 내년 공천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 모양처럼 비춰지는데 네. 서로 격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하기 전에 네. 시식회가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식회가 아니라 판촉 행사 정도로 한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단식장과의 좀 그 거리를 좀 두고 네.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를 요청은 하되 해임 건의안을 내진 않고 해임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탄핵안을 바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박주민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그 경찰의 사건을 그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아마 또 탄핵안을 내면 통과가 될 수 있겠죠. 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탄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배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종수 국방장관이 실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사실이 밝혀져야만 탄핵이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구속영장에 새롭게 드러났다고 하는 혐의자를 명시하지 말라라고 했던 국방장관의 지시가 과연 이 군사보건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뭐 이건데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이렇게 급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9일째 올랐던 국제유가가 열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86.87달러로 거래를 마쳐 전날보다 0.67달러가 내렸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인식과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기름값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은 만큼 또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대형 비료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 수출 감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회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 중농그룹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요소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2년 전에도 자국 내 비료 수급난이 닥치자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디젤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수 구매가 힘들어지며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1%에서 지난해 66%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8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서 정부 방침으로 전면화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이 갑자기 요소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화물 트럭을 비롯한 경유 차량이었죠. 요소수를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유소마다 요소수를 구하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죠.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규정상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뭐 없는 거지. 아, 일을 하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성질 나가지고 진짜 차 팔아먹고 싶어 진짜. 네, 곧이어 국내 최대 요소수 공장도 멈춰섰고요. 군과 산업용 요소수를 민간에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한겨울에도 옷을 껴입은 운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사재기를 막았지만 이번엔 10배 이상 값을 올려 파는 매점 매석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도 횡행했죠. 중국에서 사전에 계약했던 물량이 들어오고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도 긴급 수입을 하면서 2달여에 걸친 요소수 대란을 겨우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란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요소수 비축 물량이 차량용 기준 2달치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수입 비중이 89%에 달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완충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완전 수출 금지인지 일부를 자국 내 소비로 돌리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지는 않았고 실제 통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주중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학비료 업체 중 한 곳에서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현재 중국과 관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50조 원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애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엔 2.92%, 전날 6일엔 3.5% 추락했습니다. 이러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76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897억 달러, 25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I guess, deterioration of relations,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여기에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정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 major accomplishment in developing its own chip, and the Kirin 9000S is a really advanced chip. 가격은 $960부터 시작해 아이폰 14 프로의 $999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애플은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에는 절기답게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와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8도, 울산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일요일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